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2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게 참 세월이 빠르네요. 바로 해가 바뀐 게 엊그제 같고, 그다음에 설명절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이제 마감이 돼가는 그런 상황인데, 뭐 2월이 마감이 돼간다라는 얘기는 금년에 6분의 1이 지나간다는 얘기죠. 정말 참 세월 빠릅니다. 네, 언젠가 그 디지털 시계가 이렇게 어느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그 시간이 가는 걸 이렇게 보니까 초가 바뀌는 건 뭐 이제 초마다 바뀌는 거니까 그냥 1초, 2초 이렇게 지나가지만 그 1초를 또 10으로 나눠서 이제 빨간 이제 그 숫자보다 표시하는 그런 그 시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초를 1부터 10까지 나눠서 표시를 하니까 10분의 1초씩 그 이제 숫자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그 시간은 똑같은 시간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간이고 또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인데 그 표기하는 그 기법에 따라서 정말 시간이 정말 마치 날아가는 화살같이 빨리 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2월 27일인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고 좀 살펴봤습니다. 자, 바로 1876년 오늘 2월 27일, 그러니까 고종 13년 2월 3일 음력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양력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2월 27일 바로 오늘이 되는데 바로 강화도 조약이 이제 체결이 된 날이에요. 일본하고 이제 강화도 조약이 이제 체결이 됐죠. 그 이전에 이제 운양호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운양호 사건에 의해서 이제 양쪽에 피해가 이제 발생이 됐는데 뭐 피해 규모로 보면 우리가 많이 이제 뭐 피해를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꼬투리 삼아서 빌미 삼아서 일본은 강화도 조약을 이제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구로훈해라고 해서 이제 검은 그 군함이 이제 여러 척 와갖고서 페리 제독이 이제 강제로 이제 일본 개항을 시켰죠. 그리고 보니까 일본이 또 똑같은 흉내를 내는 거죠. 역시 큰 군함을 끌고 와서 어, 이제 그 운양호 그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개항을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서 이제 그게 여차저차 유야무야 이제 되면서 이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러 온 거예요. 결국 개항을 시키러 온 거죠. 결국 개항이 됩니다. 자, 그래서 1876년 2월 27일 오늘 있었던 강화도 조약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일본하고 이 조약을 체결하게 됐는지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제가 확보한 그 사료를 갖고서 한번 그 내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참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그 조선의 어떤 어, 일지, 망국일지죠. 그걸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물론 뭐 그 시절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이미 다 끝나갔고 역사적인 사실로 저편에 이렇게 서 있는 우리의 과거인데 되돌릴 수도 없고 가정을 해갖고 이렇게 해봤으면 해봐도 의미도 없는 거고 어찌됐든 강화조약이 만국조선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느 시점에 있었던 일인지 그걸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강화도 조약은 조일수 조규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네요. Japan Korea Treaty of 1876. 즉, 1876년 2월 27일, 고종 13년 2월 3일입니다. 음력으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그 이제 조약이죠. 예. 다른 명칭으로는 한일 수호 조약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일본에서는 병자 수호 조약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이름이 아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한일 수호, 조일 수교. 좀 복잡합니다. 예. 자, 어찌됐든,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이제 강화도 조약이죠. 자, 한일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조약이 되겠습니다. 근대 국제법 토대 위에서 맺은 최초의 조약으로 흔히 일본의 강압적 우욕으로 맺어진 불평등 조약으로 얘기되지만, 일본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조약은 아니다. 우리가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할 분들 많이 있겠는데, 음, 그, 그때 당시에 막강한 일본의 세력이 그렇지 못한 그 조선한테 조약을 맺자라고 하면은 뭐 아마 불평등하게 되는 게 뭐 기본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불평등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정말 그때 당시 왜 불평등하게 조약을 맺을 수뿐이 없었는지 그걸 질타를 해야 돼요. 어, 우리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뭐 자꾸 뭐 훈제니 뭐 훈훈이 이렇게 덮어버리고 뭔가 좀 불량을 정 불평등하게 그냥 억지로 어떻게 됐다 그냥 강압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이거 참 진짜 막말로 요즘 쪽팔리는 얘기입니다. 쪽팔리는 얘기. 너무 저런 걸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그 뒤에 보면 일본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조약은 아니라고 그랬죠. 예. 이따가 내용을 보시면 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일본이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맺은 조약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 그래도 이제 뭐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후세 사람이나 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싶겠죠. 예? 뭐 억울하게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왜 당했는지는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우리가 참, 이 역사를 보는 데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뭐 은폐하고 덮어버리고 상대방이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욕을 하면 결국은 그런 일이 또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예. 일본 측은 조약의 내용보다 조약 체결 그 자체를 우선하여 반정부 세력이 그 정한론을 매개로 결집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예. 이때 이제 정한론이 막 대두가 됐었던 때예요. 한반도를 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런 이제 일부 세력이 이제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세력이 이렇게 강화도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그 정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주춤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배경을 볼까요? 자, 일본은 자신들이 일으킨 일본말로 운용호라고 그랬죠. 운양호 사건을 핑계로 1876년 1월 30일 조선의 군함과 함께 전권 대사를 보내서 협상을 강요를 했다. 그때 이제 운양호 사건이 이제 터졌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본이 이것도 빌미죠 일종의. 야 이거 어떻게 조선에 어떻게 발을 디밀고 싶은데 좋은 사건이 터졌다. 그래갖고서 이제 조선의 이제 군함과 함께 전권 대사를 보내서 협상을 강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페리 제도에 의해서 이제 그 구로훈해라고 하죠. 검은 그 커다란 그 기선을 군함을 끌고 온 페리 제도에 의해서 이제 개항이 됐는데 그거하고 유사하게 비슷하게 또 그런 짓을 조선에다 대고 벌린 겁니다. 자, 운양호 사건에 대해서는 어, 지난 9월 20일 날 방송을 해드린 게 있네요. 이것을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참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1875년 일본 해군이 군선 운양호가 해안 탐사를 빙자해 아니 해안 탐사를 왜 남의 나라 앞바다에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냥 해안 탐사만 하러 왔지 니네들 나라에 뭐 관심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댔겠죠. 그걸 빙자해갖고 강화도하고 영종도를 이제 습격을 해서 민간인을 막 죽이고 또 약탈도 해가고 물도 지르고 이렇게 공격을 한 사건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음에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이제 체결이 된 겁니다. 이걸 빌미로 해갖고 자 이때 일본에서는 정한론자도 조선 개혁론자도 있었다. 참 두 말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정한론 그러니까 한반도를 정복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파가 있었고 그다음에 조선을 개혁하자라는 파도 있었다. 아니 지들이 뭔데 조선을 개혁을 해요? 자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죠. 한 나라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자중질환에 빠져 있다면 외세가 개입을 하게 된다고. 이게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개혁론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일본 놈들이 이제 막 밀고 들어오는 거죠, 이때부터. 자, 운양호 사건에 대한 조선 정부의 사죄, 조선 영해의 자유항행, 강화 부근 지점 개항 등을 조건으로 조선을 개국시키기로 결정을 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운양호 사건에서 보면은 아니 오히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일본 놈들이 해안 탐사를 비행장에 갖고 와서 이런 헛짓거리를 하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뭐라고 하다 이제 싸움이 붙은 거겠죠. 예? 근데 이제 민간인 학살하고 약탈하고 방어를 했다는 얘기는 사과를 받아도 우리가 사과를 받고 책임을 물어도 우리가 물어야 될 텐데 이놈들이 군함을 끌고 와서 우리 보고 사과를 하라고 한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페리 제독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와서 이제 얘네들이 똑같이 조선에다가 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을 개국시켜야 되겠다 이거죠. 개항을 시켜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표면상으로 운양호 사건이 평화적 해결, 통상수 조약 체결이라는 구실로 1876년에 고로다 기요다카를 전권대사 이노우에 가오루를 부사로 해서 파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8년 뒤에는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그 10년 후에 또 갑오경장이 있었고 계속 뭔가 개화를 하려고 했는데 모든 일들이 다 이제 실패로 돌아가죠. 자, 그다음에 이들은 일진, 맹춘 등 세 척의 군함을 끌고 와서 1876년 1월 부산에 입항하여 교섭이 진전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여 육군을 증가해서 보낼 것을 본국에 요청한 뒤에 강화도로 이제 옮겨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산 아무래도 이제 그 한양까지 이제 거리가 이제 머니까 한 400여 킬로미터가 되니까 이제 멀죠. 그러니까 가까운 이제 강화도, 인천으로 간 거예요. 인천 쪽으로. 그리고 강화도로 향하고 모리야마 시게루로 하여금 예비 교섭을 시켰다. 미리 이제 야 우리 군사들 이렇게 오는데 넌 어떻게 할 거니?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에 조선 정부는 매우 긴장하여 시원임 대신 회의를 개최하고 참 그 회의 이름도 복잡합니다. 시원임 대신 회의. 시원임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어찌됐든 관련된 사람들이 관련된 그 관료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겠죠. 개최하고 대책을 토의한 뒤에 신원을 접견 대관, 윤자성을 부관으로 임명해서 자, 벌써 뭔가가 느껴지죠. 접견 대관, 접견을 한다 이거죠. 쟤네들은 개항을 시키겠다라고 무력을 동원해갖고 폼 잡고 오는데
접견대원. 일단 한치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윤자성을 주관으로 임명해서 교섭에 대처하게 하여 강화도를 회담 장소로 결정하고 정식 회담을 개최했다. 자, 명청대는 명나라와 청나라가 성할 때는 해금 정책, 즉 쇄국 정책이죠. 그다음에 조선은 사대주의에 찌들어. 이게 참 이게 쇄국도 부족해갖고 뭐 오로지 그냥 중국의 사대하는 조공바치고 하는 건 사대주의에 찌들어갖고 하여튼 그 이제 그걸 본받은 거예요. 우리도 쇄국해야지 하고 쇄국 정책을 같은 시대에 시행했던 조선의 상황은 상왕이 아니고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죠. 근대 무역 통상에 대해서 무지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거래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안 그렇죠. 임진왜란 때부터 저쪽 네덜란드하고 교섭을 하고 또 그쪽 유럽 쪽 각 나라에서 엄청 일본에 와서 그 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이제 뭐 무로막지 막부라든가 이런 막부를 쭉 거쳐오면서 이 사람들이 저런 해외 통상에 대한 경험이 축적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페리 제도계에서 개항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개항을 할 때도 뭔가 국제 관계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슬기롭게 대처를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조선은 그렇지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일본은 자주국가라 명시하였으나 청은 조선을 속방이라고 명시를 했다. 이게 이제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일본은 자주국가라고 명시했어요. 조선이. 근데 청은 조선은 그건 속방이야. 내 밑에 있는 나라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시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 이게 기분 나쁘죠? 일본이 자주국가라고 해주는 것도 기분 나쁘고, 일면. 청이 또 조선은 속방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기분 나쁜 얘기예요. 참, 우리 선조가 저렇게 살아온 거죠, 말하면은. 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밀고 땡기고 이제 협상을 했겠죠. 자, 그 강화도 조약의 체결을 위해서 조선 측은 신혼이, 일본 측은 구로다 기요다카가 만났다라는 얘기죠. 이때 구로다 기요다카는 만국공법, 즉 국제법을 언급하며 조약 체결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조선은 국제법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있었겠죠. 그때 당시에 뭐 이게 국제적으로 뭐 한 게 있어야죠. 오로지 그냥 중국에다 대고 쉐쉐쉐쉐 뭐 이것만 했으니까. 1877년 12월 17일에는 하나부사 요시모토가 만국공법과 성호지장을 조선 측에 기증을 했다. 그러니까 야, 공부하라고 책을 준 거예요. 당시에는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양국 공사의 상호 파견 주제에 대해 조선과 일본 간의 견해가 이제 충돌을 했다. 사실 서로 나라가 틀린데 뭐 만나서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견해가 충돌이 되겠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그렇게 생각해. 그건 네 맘이야.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공사 교환에 소극적이던 조선의 자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제 공사를 파견한다라는 얘기죠. 누군가 공모를 봐야 될 테니까. 하나부사 요시모토는 위에 두 책을 전달하며 공사 교환이 서구 조약 취지하에서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설명을 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공사는 무슨 공사냐 이렇게 이제 나왔겠죠. 자, 총 세 번의 회의를 열었는데 조선 정부에서는 흥선대원군 일파와 흥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제가 분명히 오타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타가 나오네. 유생들이 반대로 의견이 제각각이었으나 박규소, 오경석 등이 주장과 청나라 북양 대신 이홍장의 권고, 그다음에 고종이 적극적인 개항 의사에 따라서 개국을 결정했다. 적극적인 개항 의사? 글쎄요, 뭐 어찌됐든 좋습니다. 조선이 개국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세계 대세로 볼 때 개국을 해야만 할 객관적인 조건이 성숙했으며, 일본 정부의 무력 시위가 국내 척화론보다 강력히 작용했으며, 민씨 일파가 개국을 벌이고 쇄국을 하게 된 것은 된다는 것은 민씨파의 실각, 즉 흥선대원군의 득세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다음에 청나라가 또 개국에 찬성을 했다. 그다음에 고종이 개항에 적극적이었던 점 때문이었다. 이런 그 다섯 가지 이유를 갖고서 이제 뭐 좋다. 개항을 한 거다라는 얘기죠. 예. 사태가 이와 같이 되자 일시 중단되었던 강화도 회담도 급속히 진전되어서 1876년 2월 26일에 조인이 됐다. 조인이 돼도 지금 같은 이 공화정을 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뭐 이품군주제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렇게 조인이 되고 나면 그걸 이제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비준이죠, 비준. 근데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조인하는 걸로 다 비준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그거를 비준해줄 국회 기능이 없었으니까 그 국회 기능을 이제 고종이 다 갖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자, 일단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일본국은 대조선국과 본 뒤 우위를 두터이 하여온 지가 여러 해 되었으나 지금 두 나라의 정의가 미흡한 것으로 보고 정의는 뭐 따뜻한 어떤 그 마음이라고 할까 그런 거네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 서로 그 따뜻한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옛날의 우호 관계를 이제 되돌려서 바꿔갖고 친목을 또 공고히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는 일본국 정부에서 선발한 특명 전권 변리 대신 육군 중장 겸 참의 개척장관 고로다 기요다카와 특명 부전권 변리 대신 의관 이노우에 가오루가 조선국 강화부에 와서, 그러니까 강화도에 와서 조선국 정부에서 선발한 한중추부사 신원과 부총관 윤자선과 함께 각기 맡은 유지에 따라 조관과 의정한 것으로 열거한다. 이거 뭐 옛날 말이라서 참 좀 그렇지만, 자, 우리가 밑에 그 이제 열거라는 게 이제 그 내용을 갖다 이렇게 쭉 이제 열거한다는 얘기죠. 예. 자, 이게 상당히 이 조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핵심되는 그 이제 내용만 짚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제1관, 조선국은 자주국가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예, 여기서 조선을 자주국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로부터 뭔가 이렇게 떼어내는 그런 그 의도로다 자주국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정말 자주국가라고 인정을 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면이 더 강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국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유하니까 뭐 청나라 가서 물어볼 것도 없고 그냥 1대1로 서로 얘기하고 결정되면 그게 끝이다. 겉으로 보면 멋있는 말이지만 사실은 일본이 자기 뜻을 쉽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겠죠. 만일 예를 들어 속국을 인정하면 또 청나라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아예 정말 쪽팔립니다, 진짜. 자, 제2관은 일본국 정부는 지금부터 수시로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한다. 네. 뭔가 자꾸 사신을 파견해 갖고 서로 얘기를 하고 관계를 돈독히 해 나가자라는 얘기죠. 자, 3관은 공문은 일본문 글로 쓴다. 그리고 조선은 한문을 쓴다. 참 우리 한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기 일본말을 쓰고 조선은 한문을 쓴다. 이게 정말 그야말로 불평등한 그 조약이네요. 자, 그 다음에 제4관 조선국 부산에 초량항에는 오래전에 일본 공관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에 추가해서 두 곳의 항구를 별도로 개항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제5관을 볼까요? 자,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오도 가운데서 항구 두 곳을 골라 지명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관을 보면은 뭔가 이 일본 배들이 이렇게 왔을 때 뭐 풍랑을 만나면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도 피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연료가 떨어지면 그런 것도 보충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규정을 여기 이제 육관에서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7관은 일본국 항해자들이 수시로 해안을 측량하여 위치와 깊이를 재고 도지를 제작을 한다. 그러니까 해도를 갖다 만들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이제 배가 접근할 때 암초가 있으면 안 되니까 해안 측량은 해야 되겠죠. 이게 결국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8관을 볼까요? 이것은 이제 일본이 조선에다가 그 항구마다 개항한 항구마다 일본국 상인을 관리하는 관청을 수시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라 사람들을 관리를 하는 그 관청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 관청을 일본 관청을 조선에다 둘 테니까 그렇게 합의를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양국 관리는 포탈한 해당 상인을 엄히 잡아서 부채를 그러니까 사기를 치고 뭐 이런 인간들이 있으면은 그건 처벌한다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10관 일본군 인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항구에서 죄를 범했을 때 이때 이제 어떻게 처벌할 거냐 이 문제죠. 그다음에 양국이 우호 관계를 맺은 이상 별도로 통상 잠정을 제정하여 그다음에 양국 상인들이 편리하게끔 한다. 뭔가 이건 뭐 원칙적인 합의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이제 별도로 제정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일반 내외 계약서에서 이 말은 꼭 있죠. 쌍방이 성실히 준수하고 준행한다. 양국이 성실히 준수하고 준행한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가 되고 아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면은 조선 쪽에서는 이제 한중추부사 신원, 그다음에 도청부 부총관 윤자성. 일본 쪽에서는 특명정권 변리 대신 육군 중장 겸 참의 개척장관 구로다 기요다카. 참 직책도 굉장히 기네요. 그다음에 이제 특명부 정권 변리 대신 의관 인호에 가오. 이렇게 이제 네 명이서 사인한 거죠. 그리고 일본은 뭐 일본에 가서 이제 비준을 받았겠죠. 어, 아니면 뭐 명치천황이 그때 당시 뭐 왕권을 전반적으로 휘두르고 있었다라면 음, 그것은 뭐 일본 쪽이 알아서 했겠죠. 우리는 이제 뭐 고종이 이제 최고 실권을 갖고 있었으니까 뭐 비준이고 뭐 필요 없었을 거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좀 특이한 게 개국 485년이네요. 그러니까 1875년이 바로 조선을 그 이제 개국한 485년째 되는 해다라는 1392년에 이제 조선이 개국이 됐죠. 그다음에 일본은 한 2000년 정도, 2500년 정도에 이제 그때 당시에 에, 그
이제 그 기원이 이제 그 정도 이제 됐죠. 일본 이 정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단기를 쓰면 이제 이때는 4천 한 200년쯤 됐을까요? 자, 조약 직후 일본의 정세를 한번 볼까요? 자, 일본은 메이지 유신, 즉 1867년에 이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서 9년이 지난 시점인데 이 조약 체결 직후에 일본은 이제 사무라이가 이제 몰락을 이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라이라는 것이 이제 막부에서 이제 힘을 쓰던 애들인데 이제 왕권이 이렇게 강화되다 보니까 사무라이도 이제 월급쟁이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평 불만이 현실에서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게 이제 세인한 전쟁, 우리말로는 서남 전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주동은 사이고 다카모리, 메이지 유신 주역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4만 명의 사족들과 징병제로 뽑은 7만의 농민군이 전쟁을 치르고서 전쟁 물자면에서 우위에 선 신정부 농민군 신정부 농민군이네요. 신정부가 승리를 하였고 이것이 일본의 마지막 내전이었다. 뭐 이로 인해서 이제 이 명치 이 천황이 메이지 천황이 아주 그 확고한 왕권을 이제 거머쥐게 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 이제 내전이었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일본이 내전이 없죠. 그다음에 불혹 및 후속 조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일수교 불혹이 있네요. 그 조약은 뭐 그 본 조약에 그 관련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걸 갖다 이제 후속으로 이제 몇 가지 보완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일본 화폐를 쓸 수 있게끔 하고 음, 그다음에 뭐 양곡의 무제한 유출, 일본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등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게 불평등이 더욱 심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1882년에 조미수 통상 조약을 이제 그 맺었죠.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난해에 이렇게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조미수 통상 조약이 이제 미국하고 이렇게 그 이루어지면서 이때 이제 보빙사라고 해서 이제 그 미국으로 많은 그 사절단이 이제 파견이 됩니다. 다녀와 갖고 화려한 외국 문물을 보고서 야 우리도 저걸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갔다 온 사람이 이제 수급하고 돌아섰죠. 민혁인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빙사가 갔다 온 그런 의미가 이제 이게 퇴색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는데 이미 여기서 조미소 통상에서 이제 그 관세권이 여기에서 이제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일본도 그걸 갖고 무관세를 이렇게 고집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미 이 미국하고 그런 조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너무 이제 무관세를 이민하기보다는 이제 조미소 통상조약이 이렇게 체결이 됨으로 인해서 일본도 1883년 7월 25일 날 그 사이에 이제 무관세를 고집하지 않는 그러니까 관세를 내는 그런 새로운 통상 장정이 이제 맺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제 후속 조약이 이제 뒤따라오면서 강화도 조약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1882년에 이제 조미소 통상 조약을 이제 체결하는데 이 조미소 통상 조약의 내용 중에 보면은 조선이 이 외국으로부터 무슨 뭐 침략을 받을 때 미국이 같이 지켜준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미 동맹이 있듯이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 그런데 이제 미국이 워낙 일본이 조선을 밀고 들어오면서 또 미국은 또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조약을 지키질 않은 거죠. 그때 이 조약대로 미국이 야 일본 너희들 가만히 있어 그랬으면 아마 우리가 식민지가 안 됐을 수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역사의 가정 필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죠 그때 당시에 미국에다 대고 항의를 할 때 이 조미소 통상 조규에 있는 내용을 미국이 안 지켰다라고 막 항의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말을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요즘 그 이승만 그 대통령이 1904년에 이제 쓴 거로 지금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이제 다시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쉬운 두 가지 주제를 갖고서 이제 글을 이제 쭉 썼는데 아마 그 글을 읽어보면은 참 이승만 박사가 그 나이에 그 한성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그냥 박학다식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뭐 보면은 뭐 영국, 그다음 프랑스 혁명, 뭐 미국 독립전쟁, 뭐 별의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계사가 초망락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독립정신이란 이 책은 정말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망해가는 만국조선에 있는 그 백성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정말 쓴 책이다라는 걸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나이에 젊은 나이였죠. 그런 책을 언제 그렇게 다 받아 물론 선교사들로부터 이제 받아서 읽어봤겠지만 어, 그걸 읽고서 정말 그야말로 조선 백성들한테 호소하는 그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는 것이 좀 새삼 느껴집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리고 그 대통령,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하늘이 내는 거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대통령이란 자리가. 예를 들어서 저보고 오늘 내일부터 대통령 해. 해서 그 자리에 앉는다고 하더라도 아, 저는 그런 훌륭한 업적을 낼 만한 그런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정말. 젊었을 때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요즘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하여튼 총 42관으로 주목되는 부분. 총 42관인데 그중에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 이제 9관과 37관과 42관이 있는데 9관을 볼까요?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각 화물이 해관을 통과할 때는 응당 본조약에 첨부된 세칙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된다. 뭐 당연히 이 국가와 국가 간의 물건이 오가면 관세가 붙게 돼 있죠.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대통령이 돼서 관세 전쟁을 또 벌이고 있죠. 이 관세를 붙이면은 자국민들은 물가가 이제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세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정부는 좋을지 몰라도 국민들은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또 아우성을 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감시켜 줄 만한 그런 정책이 또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비용을 낮추겠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셰일가스를 무한정 퍼내 갖고서 아주 싼 값에 어, 따뜻한 물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게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 이제 그게 이제 트럼프 생각인 것 같아요. 뭐 제가 단편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관세를 두드려 맞는 그 국가는 상품 수출이 어려워지죠. 그냥 물건값이 비싸지니까. 자, 그러면서 아주 전 같으면은 관세를 면제해 준다든가 아니면 아주 싼 관세를 매겨 갖고 들어오던 그 물건들, 허접하든 허접하지 않든 물건들이 이제 비싸지니까 어, 미국 내 소비도 좀 위축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은 저렇게 비싸지는 물품에 대항을 하려면 미국 내에서 물건을 만들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관세를 안 물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조업이 이 미국 내로 이게 되돌아오게 하는 그런 효과를 이 관세 전쟁을 통해서 트럼프가 노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아주 첨단 기계부터, 하다못해 나무젓가락까지 미국에서 만들겠다. 이런 지금 생각으로 트럼프는 미국을 지금 새롭게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지금 입장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하는 말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37번 볼까요? 조선국에서 가뭄과 홍수 전쟁 등의 일로 인하여 국내 양식이 결핍한 것을 우려하여 일시 쌀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는 1개월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부터 조선으로부터 쌀을 수입을 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밥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는데 조선에 이제 가뭄이나 홍수 전쟁 같은 게 발발하면은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내 양식이 부족하니까 우리 수출 못하겠다 이럴 수 있는데 그때는 1개월 전에 미리 좀 알려달라. 그래야지 이제 1개월 동안 다른 조치를 일본도 취할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미국서 수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42권 보겠습니다. 현재나 앞으로 조선 정부에서 어떤 권리와 특전 혜택과 우대를 다른 나라 관리와 백성에게 베풀 때는 일본국 관리와 백성도 마찬가지로 일체 그 혜택을 받는다. 그러니까 현재 일본이 받고 있는 그 혜택보다 더 좋은 혜택을 다른 나라한테 베푼다면은 그만큼 그러니까 최혜국 대우를 일본 그 관리하고 일본인들한테도 해달라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건 뭐 외교의 기본일 것 같습니다. 관세자 조건 확보와 식량 약탈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려는 내용으로 이전 조약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국제법에 이제 근거해서 맺은 최초의 조약이라는 말과 일본이 무조건 무관세를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죠. 예, 같이 보기를 보겠습니다. 이건 어느 강사가 이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걸 딱 한 줄로 줄여서 항상 치사해 이렇게 강화도 조약을 기억하라라고 이 강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한국 해방 및 인천, 원산, 부산. 예, 부산 이외에 두 곳을 더 개항하라고 했는데 인천하고 원산을 개항을 한 거죠. 그다음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인을 보호해달라. 뭐 아까 쭉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치해법권, 일본인 범죄는 일본 법률에 의해서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항상 치죠. 그다음에 외교사절을 파견하고 또 수신사도 파견하고 수시로 파견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사자를 이제 따오고 그다음에 이제 해안 측량하면서 지도제작을 하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침략할 때 이제 중요한 정보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강화도 제약을 한마디 한 줄로 요약한다면 항상 치사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 보는 수험생들한테 아주 쉽게 기억될 수 있게끔 이렇게 요약을 해서 설명해 주는 그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수도를 헤치고 와서 이제 맺은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죠. 네, 이상 김영호 TV에서 알아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강화도 조약 또는 조일수 조규였습니다.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 정말 점점 망해가는 조선, 망국조선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날짜 이야기 김영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